서울 시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주거 공간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거복지를 넘어 시민을 위한 공간복지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 걱정 없고 미래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확 바뀌었습니다. 집에서 업무를 보고 수업을 듣는 등 이제는 집이 퇴근 후 쉬는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주거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를 앞두고 미래 도시의 주거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주택도시공사 네. 영어 약자로 SH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89년에 생겼고 그동안 이제 서울 안에서 30만 호 정도의 주택을 공급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네. 임대를 한 20만 호 정도 있고 나머지.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도시 개발 이런 것까지 도시 재생 네. 이 사업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LH공사하고 사실 이제 SH공사하고 좀 약간 서로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건가요? 예, 비슷한 일들을 합니다. 비슷한 일들을 하는데 이제 요새 이제 그 웬만한 지방 도시에도 그러니까 다 저 도시개발공사 또는 주택공사들이 다 있어요. 서울은 이제 워낙 또 다르다 보니까 집값이라든가 또는 토지 가격이 또 다르다 보니 굉장히 이제 저희들의 그 일의 뭐랄까 그 레벨 오브 디테일이 굉장히 세밀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취임 때부터 주거복지를 넘어서 공간복지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해오셨는데요. 네. 공간복지라는 개념이 조금 약간 생소한데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네. 그동안 또 어떤 성과를 거두셨는지도 얘기해 주시죠. 예, 공간복지라는 이제 용어를 제가 쓰기 시작한 거는 이제 SH 오기 전부터 네. 학교 있을 때부터 그랬었는데 지금 도시 안이나 또는 주택단지의 시설 기준들이 네. 되게 이제 우리가 소득 몇천 달러 하던 시대 때 만들어진 것들을 그대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3만 불 시대에 네.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좀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있다.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예. 또 우리는 뭘 공급해 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영구임대단지에 저희가 공간닥터 프로젝트라는 걸 하는데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 놀이터 같으면 놀이터가 모래가 비위생적이라 그래가지고 저 플라스틱으로 덮는 기구들을 좋아했었어요. 예. 지금 이제 그게 반환경적이니까 예. 다시 또 모래나 목재로 해달라라는 요청이 늘고 있어요. 예. 이것도 역시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바꿔준다든지 이런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좀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공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굉장히 달라졌는데 예. 그걸 좀 받아줘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공간복지 프로젝트가 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그냥 사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공간이다 이런 뜻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야말로 이제 30여 년간 건축 분야에 몸담아온 도시계획 전문가신데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서울의 경쟁력은 스마트 시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사장님이 구상하시는 스마트 시티는 어떤 곳인가요? 그 인프라를 좀 바꿔야 되는 시기인 건 맞아요. 네, IT가 도시에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런 기준들을 바꾸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니즈에 대한 파악하고 맞아떨어지느냐 생활 밀착형으로 가고 있느냐 네, 너무 거창하게 가고 있지는 않느냐 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그동안 SH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네, 해서 내린 결론은 이러한 뭐 거대한 프로젝트 베이스가 아니라 네. 우리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 안에 실제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주민들이 만족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넣겠다. 네, 해가지고 넣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쿨링 포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센서하고 수도관 연결하는 건데 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이 센서가 파악을 해서 빨간불이 켜지면 예. 이 수도관에 연결된 파이프가 미스트를 뿌려요. 물을. 네. 이렇게. 그래서 저희 데이터로 보니까
2, 30분 정도 뿌리면은 보통 또는 좋음으로 바뀌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또 연구를 해보면은 미세먼지가 주택단지 안에서도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주출입구라든지 네. 거기에 이제 공회전하는 차량도 많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지금 매년 설치를 하고 있고 예. 그게 이제 생활 밀착형 스마트시티의 개념을 실현시켰다. 네. 또 하나 이제 중점을 두고 계신 사업이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콤팩트 시티 조성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콤팩트 시티 하면 잘 안 들어본 말이라서 좀 생소한데 그렇죠.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실제로 이게 어디서 구현이 되는 건지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컴팩시티 하면은 네. 뭐 도시의 밀도를 더 높이자는 거냐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저희가 말하는 컴팩시티는 그건 아니고 네. 도시의 효율을 높이자는 거예요. 아까 스마트시티도 그런 고민이었지만 SH가 이제 그동안 대형의 택지 개발들을 많이 했는데 네네. 이제 거의 이제 그런 대형 택지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또 유심히 찾아보면 네. 저이용된 토지들이 꽤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빗물 펌프장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차량 기지라든지 버스 차고지라든지 네. 이런 공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바꿔 나가고 있는데 네. 올해 이제 착공하는 게 빗물 펌프장 위에 네. 주택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간복지 시설 여러 주민 편의를 위한 생활의소실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연희동 증산동에 아. 그게 이제 그냥 빗물 펌프장 하나 저층으로 있었는데 네. 1층 정도 규모로 그 위에 이제 집을 짓는 거죠. 네. 그다음에 시설들을 넣는 거고 또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제 도로 위에 이제 주택을 짓고 있어요. 아. 그게 뭐냐면 지금 신내동에서 하고 있는데 네. 아직 이제 착공은 안 했고 이제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도로 위에 집을 짓는다니까 네. 어떻게 가능하겠냐 예.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개념을 좀 달리하면은 저희가 집을 바깥에서 만들어 와요. 네. 모듈러라는 기술인데 아, 모듈. 공장에서 짜옵니다. 네네. 그리고 데크도 만들어 오고 그래서 도로 위에 그걸 얹어서 음. 12층 정도 규모로 이제 세우는데 차 지나가는 공간을 남겨두고 위로 네. 올리는 네. 건가요? 공사도 차 지나가는 상태에서 할 거예요, 저희가. 아, 네. 예. 그래서 그건 이제 기술적으로 충분히 그몇 층이나 올리는 거예요? 12층까지 12층까지. 올려요. 그래서 예. 신내동에 이제 한 1,000호 정도 규모로 네. 주택만 빡빡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공원도 들어서고 예. 뭐 아까 뭐 도서관, 뭐 빨래방, 보육시설 이런 게 같이 들어가는. 현재 이제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서 잇따라 이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장님께서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서울 주택의 한 전체 20% 정도 되면은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몇 퍼센트 정도가 공공임대주택이고 실제로 20%까지 늘리는 게 가능한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서울에 한 380만 호 정도 네. 주택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 말 내년 초쯤 되면은 10% 달성할 것 같아요. 10%까지. OECD 평균 기준이 이제 8% 정도인데 네. 제 임기 중에 이제 두 자리 숫자는 채우고 나갈 것 같고 어.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네. 10년 동안 한 2배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 세운 거는 2030년까지 20% 달성하자.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로드맵들을 마련을 해놨는데 네. 그러면 이제 5집 중에 한 집이 임대주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처럼 어떤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완화가 될 테고 가격에도 좀 개입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잖아요. 20%까지 높이려면 한마디로 5가구 중에 한 가구가 임대주택에서 살려면 이미지가 좀 바뀌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에 대한 대책도 있을까요? 제가 SH 사장 되고 불만이 무엇인가 했더니 첫 번째가 이제 하자, 네. 두 번째가 재료, 네. 세 번째가 디자인 이런 문제로 이제 나타나요. 네. 그래서 이제 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자 혁신처라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하자 접수를 핸드폰으로 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웬만한 네네. 잔손 보기는 바로바로 고쳐주고 네.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재료. 재료. 저희는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의 재료를 같이 써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이제 많이들 이제 없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하면 그냥 성냥갑처럼 따닥따닥 붙어 있었는데 네. 유명 건축가 분들이
저희 풀에 들어오셔가지고 예. 청신호 건축가라는 이름으로 네. 계속 도와주고 계시고 성냥갑 모양이 아닌 굉장히 멋진 집들이 이제 네. 올해 말부터는 착공이 아, 됩니다. 착공이. 예.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2년 정도 지나면 입주하실 텐데 네. 그래서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예. SH가 짓는 집이 이렇게 예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고 이제 그런 예.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급 대책으로 이제 84 부동산 예. 대책이 나왔는데요. 그때 이제 발표된 게 지분 적립형 예. 분양 아파트를 내놓겠다 해서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았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얼마나 공급할 수 있나요?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4분의 1값 아파트예요. 내가 초기에 4분의 1가 한 25%, 어떤 경우는 20% 정도 예. 초기에 금액을 납부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걸 20년 혹은 30년 동안 차근차근 분납해가는 그동안 SH가 주타겟으로 삼았던 분들은 1에서 4분이에요. 임대주택 가실 수 네. 있는 분들. 대개 이제 일반 분양 아파트는 8, 9분이 정도 돼야지 이제 어느 정도 여윳돈 가지고 사시는 거고 예. 뭐 5, 6, 7분위가 참 애매한 예, 거예요. 그렇죠. 어? 예. 이분들이 임대주택 가기는 소득이 좀 많고 그렇다고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사자니 자산이 부족하고 예.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게 열리지 홈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네. 17,000호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 아, 17,000원. 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이제 구체적인 사이트들도 예. 있는데 유연하게 넓혀가는 네. 그런 것이 이제 남은 과제예요. 네네. 사장님께서 취임 후에 이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애 맞춤형 주택 공급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또 공급이 되는 건가요? 2030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네. 청신호라는 브랜드, 청신호. 네, 청년 신혼 이제 집호자예요. 네네. 그걸 이제 작년 초에 2019년 초에 이제 런칭을 했고 예. 5060 음. 이분들을 위해서는 좀 누리시라는 뜻에서 누리제라는 브랜드 아. 런칭을 했는데 누리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집이 그냥 하나 있어요. 다른 네. 거 없고. 음. 자 그런데 앞으로 은퇴하고도 한 30년 이상 더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집을 SH에 팔아요. 네. 주로 이제 소형 주택이라고 전제를 하고 SH에서 그걸 사고 그거를 청산 자금을 드리는 대신에 그거를 30년의 분할 상환을 받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예. 한 2억 7천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예. 강북의 뭐 연립이나 이런 거 상정했을 때 매달 한 70만 원대 후반에서 80만 원대 초반 이렇게 이제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새 집에 사시게 되는 네. 거고. 이 밖에도 이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좀 펼치고 계신지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걸로는 네. 영구 임대 단지가 있어요. 네네. SH에서 관리하는. 이걸 지금 재건축에 곧 들어갑니다. 되게 이제 30년 연한이 넘었거나 가까워지는 단지들인데 이 단지들을 대대적으로 이제 재건축에 들어가고요.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남은 임기 동안 예. 정말 이것만큼은 잘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제일 안타깝게 보는 게 네. 그 30대들의 패닉 바잉 예. 현상인데 SH가 이제 패닉 바잉을 완화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좀 하고 싶고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재건축이라든가 공공재개발 그 외에도 아까 임대단지 재건축이라든지 네. 컴팩시티라든지 이런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패닉 바잉을 하루라도 빨리 좀 잠재우고 싶은 그런 게 욕심이에요. 네, 서울 집값 예. 안정시키는데 SH의 역할이 앞으로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안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가 어려워 당황하신 적 많으실 텐데요. 이번 달부터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차세대 댁내 장비 10만 대를 신규 보급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차세대 댁내 장비는 응급 호출기, 화재 감지기 등을 포함한 태블릿 PC 기반의 통신 단말 장치를 말하는데요. 최신 ICT 기술을 전면 도입해 집 안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차세대 댁내 장비는 차상위에 해당하거나 기초생활 수급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집에 장비를 설치하면 집 안에서 화재나 낙상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곳곳에 설치된 여러 센서가 상황을 인지하게 되고요. 자동으로 119를 호출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센터에 알림이 전달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다른 기능으로는 통화 기능과 치매 예방 운동 등 교육 동영상 시청, 날씨 정보 서비스, 그리고 음성 인식 등 부가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지역 주민센터나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보호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미 기존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 장비를 설치하셨던 분들은 신청자에 한해서 최신형으로 교체해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니 톡톡이었습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기술을 혁신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수립부터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까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해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서경철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코로나19로 언택트 문화가 확산하면서 우리 사회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와 빅데이터 등에 기반해 창출될 미래 신시장을 선점하려면 무엇보다 기술 개발이 중요할 텐데요. 우리의 기술 연구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경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영어로 KIAT, 키아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을 시작함에 있어 정책 연구소부터 기술 사업화, 기술 인력 양성, 국제 협력,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네. 종합적으로 기술 혁신 관련한 여러 가지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되겠고요. 저희 진흥원은 2009년 5월에 설립이 됐고 올해 11년이 됐습니다. 올 예산은 약 1조 8천억 원으로 종합적으로 기업의 기술 혁신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 방식이 확산하고 있잖아요. 비대면이 가능하려면 아무래도 그 디지털 기술이 발달해야 하는데 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디지털 경제 육성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이제 기업의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흡수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첫 번째로는 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기차 부품이나 네. IoT 가전 등의 그 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디지털 산업 혁신 펀드를 올해 만들었습니다. 예. 약 8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네. DNA 기술을 활용한 기업이나 예. 또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전폭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에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 디지털 전환에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양성에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3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를 하셨는데 네.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는 저희가 그 신산업 육성을 활성화할 대책이 되겠는데요. 산업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산업진흥화를 먼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신산업으로 진출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시도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규제 혁신을 통해서 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시장에 그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강한 그 주력 산업 활성화가 있겠는데요. 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 강화는 물론 주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문가 양성은 물론 네. 재직자나 퇴직자도 네. 새로운 그
그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이나 그런 훈련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에 따른 소부장 경쟁력 강화가 되겠는데요. 예. 저희가 가상공학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네. 기업들이 실제로 시제품을 만들 필요가 없이 네.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이 물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 끝으로 전략적으로는 그 소부장 관련해서 해외에 있는 유수한 네. 산학연 그 기관들과 국제기술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펼치고 계시는데 그 사업 중에서 기술 나눔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기술 나눔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본 사례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술 나눔 제도라는 것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미활용 그 특허 기술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을 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올해는 삼성전자와 포스코가 참여를 했고요.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500여 개에 넘는 그 네. 중소기업들이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 수출에 성공을 했다거나 네. 그 신제품을 개발을 했는데요. 그중에 제가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그 모 회사는 그 LG 화학으로부터 그 2차 전지에 관한 특허를 예. 무상으로 나눔을 받았습니다. 아, 예. 근데 이 기업이 기존에는 매출이 한 200억 정도였는데 네. 이를 통해서 매출이 500억이나 예. 그 증가를 했고요. 아마 조만간 코스닥에 상장한다는 그런 기쁜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또 하나 재미난 케이스가 있는데 예. 이 중소기업은 삼성전자와 네.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예. 그 똑똑 우편함이라는 스마트 우편함을 네. 그 시범 사업으로 출시를 했는데 네. 지금과 같은 언택트 시대에 아주 각광받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산업기술진흥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이제 국제기술협력이라고 하셨는데 이 분야에서도 많은 활약을 펼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동안에 뭐 성과가 있다면 또 얘기를 네, 해주시죠. 국제기술협력은 저희 진흥원은 법상으로 네. 저희에게 주어진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기술 선진국들하고는 많은 국제 공동 기술 협력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특히 그 산업 에너지 ODA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예.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을 도와주는 동시에 우리 국내 중소기업들이 그 나라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네. 동시에 추구하는 예.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제가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우즈베키스탄에는 저희가 농기계 R&D 센터를 구축해 줬는데요. 예. 이때 그 같이 진출했던 우리 국내 중소기업이 그 우리 농기계 부품 수출을 아. 170억 원이나 예. 버거너치나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고요. 네. 지금 우즈베키스탄 쪽에서는 그쪽 국영기업이 이 우리 국내 중소기업과 합작법인을 예. 우즈벡에 설치하자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중입니다. 지난해 6월 이제 원장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그 한 달 만에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가 터졌잖아요. 아주 어려운 시기면서도 중요한 시기에 이제 임기를 시작을 하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 1년 동안 소부장 이른바 이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좀 자평을 하신다면 그 이런 그 수출 규제가 그 일어남으로써 산업부에서는 신속하게 네. 그 우리 수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급 대응 지원 센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이 지원 센터에 저희 직원 전문가 몇 명을 바로 파견을 해서 네. 그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의 그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그 소재 부품 장비의 신뢰성 네. 테스트와 성능, 양산, 능력 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예산이 1,200억이었는데 네. 올 예산은 2,500억 원으로 약 75% 정도 예.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됐는데 예. 그 법 개정 시에도 저희 진흥원이 정부를 도와서 많은 작업을 했고 또 이와 아울러 우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특별 회계가 책정이 됐습니다. 약 2조 원이 넘는 특별 회계 기금이 조성이 예. 됐는데 예. 저희 기관이 그것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적으로는 저희가
독일의 그 아헨 특구의 한독 소부장 기술협력센터를 지난 6월에 개소를 했고 우리 우수한 중견기업 10개를 이미 선정해서 그쪽에 입주를 시켰습니다. 예. 지난 4월에 그 32개의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해서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이 출범했는데 단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위원장님께서 맡고 계신 그 융합혁신지원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융합혁신지원단은 공공연구소 32개가 힘을 합쳐서 네. 그야말로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 애로를 그 해결하는 그 도우미 프로그램입니다. 예. 제가 영광스럽게 초대 단장을 맡게 됐고요. 네. 그래서 저희 그 진흥원이 소재한 한국기술센터에 기업 지원 데스크를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 융합혁신지원단의 공공연구소에서도 전문가들이 파견이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그 기업들은 홈페이지를 통하든지 유선 전화를 통하든지 또는 현장의 상담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애로를 접수를 시킬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전문가를 바로 현장에 파견해서 밀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서 네. 많은 기업들이 그 현장에서 어려운 기술 애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이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그 전 세계 유망 산업 판도가 변하고 있잖아요. 이걸 뭐 어려운 말로는 뭐 글로벌 밸류 체인 뭐 이런 얘기를 쓰던데요. 그게 이제 변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해서 대응 전략은 어떤 건가요? 코로나19가 사실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예. 그와 동시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고 예. 보호무역주의가 팽배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와 같이 그 글로벌 밸류 체인, 그 글로벌 가치 사슬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굉장히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제안하고 싶은 전략은 첫 번째는 공급선을 다각화해서 우리도 그 생산 거점을 여러 국가에 분산을 시켜서 특정 국가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고요. 특히 신산업 분야는 GVC가 아직 구축이 확고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선제적인 기술 개발을 해서 네. 전략적인 위치를 선점하는 노력이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국산화라는 것이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고 어려운 분야는 외국의 첨단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코로나 때 선제적 방역으로 네. 공장 셧다운을 최소화시킨 경험을 우리가 홍보에 강조를 한다 그러면 예. 많은 외국 기업들이 우리 국내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기술진흥원 하면 규제 샌드박스 전담 기관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규제 샌드박스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현재까지의 성과가 있다면 성과도 이제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규제 샌드박스가 이름이 좀 생소한 분도 네. 있을 텐데 규제 걱정 없이 신제품 서비스를 그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게 촉진하는 제도를 규제 샌드박스라고 시험해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그 샌드박스에는 3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규제 신속 확인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려는데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관계 당국에 문의를 해서 30일 내로 대답이 없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하고 예. 풀어줍니다. 네. 그래서 그게 있고 두 번째로는 안전한지 아닌지 실증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예. 때문에 실증 특례를 저희가 부여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시장 출시를 못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장 출시를 위해서 임시 허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의 규제 혁신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규제심의 특례위원회를 통해서 그 발굴한 사업이 많고요. 현재까지는 55건의 그 규제 혁신이 그 제공이 됐고 네. 그중에서 25건이 이미 시장 사업화된.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상당히 좋고 그리고 그 밖에도 저희가 무려 180건이 넘는 그 규제에 관련한 신속 확인을 이미 기업들에게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기술진흥원 수장으로서 앞으로 꼭 이것만은 하고 싶다 하는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이제 그 기업들이 그 믿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찾아갈 수 있는 기관이 어느 곳일까 했을 네. 때 저희 키아트가 신뢰받는 기관으로 우뚝 섰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취임 초기에 제가 취임사에서도 저희 직원한테 많이 강조를 했는데 우리 키아트는 특정 부처의 산하기관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네트워크, 유관기관, 산하견과의 연결고리 이런 것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 기업들이 기술 혁신에 관한 한 키아트만 방문하면 어디든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혁신 플랫폼을 추구하는 것이 제 네. 꿈이 되겠고요. 예. 또 해외에서도 한국과 기술 협력을 하고자 하면 저희 키아트가 플랫폼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명실상부 국내외 혁신 플랫폼으로 우뚝 서는 것이 제 희망이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에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록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 키아트가 세심하게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역량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디딤돌이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토요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